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성의 마녀 2부를 다뤄볼까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2부가 나오고 나서 2부가 완결이 되고 나서 사실 1부 때는 호평이 아주 많았다면 2부 때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호평도 아쉬워하시는 높은 데 분들도 있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2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부에서 풀린 떡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2부에서 풀린 떡밥은 이 에어리얼 에어리얼과 에리크트와 슬레타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슬레타가 그러니까 에리크트의 클론이라는 게 밝혀지죠. 네, 클론이라는 게 밝혀지고 에리크트는 어떤 바나디스 사변 이후에 떠나오면서 상당히 그 몸에 무리가 쌓여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구체적인 뭔가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에어리얼의 그 사령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됐죠. 어떤 모종의 뭔가 퍼맷 입자와 뭔가 데이터 스톤과 뭔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페라의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프로스페라는 콰이어트 제로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스톰을 강력히 일으키는 거예요. 강력히 일으켜서 이 에리크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스페라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콰이어트 제로라는 거는 미오리네의 아빠, 지금 그러니까 슬레타의 엄마와 미오리네의 아빠가 이 콰이어트 제로라는 거를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델링, 미오리네의 아빠의 목적은 분쟁을 없애고 싶다. 뭐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콰이어트 제로라는 걸로 강력히 이제 데이터 스톰을 만들면 그 데이터 스톰을 이용해서 퍼맷 입자가 들어간 기계라던가 전자기기라던가 뭐 무기, 뭐 모빌 수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자기는 선하게 쓸 수 있다고 믿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또 발안을 한 것이 델링의 아내, 그 미오린의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노틀렛이라는 이름인데 이 노틀렛은 식물학자였대요. 그래서 식물 기술자였는데 이 식물들이 가진 생존 전략을 인류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나온 게 구상이 이 콰이어트 제로인데 아마도 이제 식물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예를 들면 이 화학물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화학물질의 농도 분포, 농도 그라데이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환경을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물들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티브 삼아서 아마 이 콰이어트 제로를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콰이어트 제로도 사실은 이 데이터 스톰이라는 것이 꼭 이 퍼맷을 컨트롤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밀도 정보 체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톰이라는 게 약간 이런 류의 그 작품을 보면 많이 나오는 컨셉인데 에반게리온의 이뷰보완계획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우리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사실은 데이터 스톰이다라는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살짝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종합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델링이 뭐 분쟁을 없애겠다라기보다는 이 죽은 이 노틀렛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콰이어트 제로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노라, 프로스페라도 이 콰이어트 제로를 통해서 그 에리크트를 만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장 큰 떡밥이었던 이 에리크트의 정체와 그 다음에 프로스페라의 목적,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2부에서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되고요.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떡밥과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약간의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그 폴드의 새벽이 또다시 테러를 일으키죠. 네. 이번에는 그 학원, 학원에. 아스티크시아 학원의 테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배후에 샤디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샤디크는 원래 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군수 기업들이 사실은 베네딕트 산하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세 개가 있죠? 예, 네. 제타크는 중공업이에요. 제타크는 음. 중공업이고, 그다음에 세리우스가 있는 그 세리우스 제네리가 있는 거기 뭐죠? 저기 여기 없네. 하여튼 세리우스 제네리가 총재로 있는 그 기업은 디펜스 방공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페일사는 그 테크놀로지 테크 기업이고요. 하여튼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모빌슈트를 만들고 어떤 군수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이득을 얻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대리전의 어떤 무대로 삼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미국이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를 통해서 이 군수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바도 있고 지금도 어떤 그 이 중동 지역의 분쟁 이런 것들을 이 군수 기업 미국의 군수 기업들이 은근히 좀 조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 전쟁도 그랬죠. 한국 전쟁도 이제 일본이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 네.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신냉전에서 등장하는 대리전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리전으로 인해서 지구가 황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출신들, 어시언들은 더더욱 이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 그 지구란 터전이 황폐해지고 어시언들이 살기 힘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얻는 건 스페이시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드의 새벽이라는 이 단체가 이 테러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요. 세리우스 제네리가 CEO로 있는 회사는 그레슬리 디펜스 그레슬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쉐어링을 이제 보고 이 샤디크가 결국은 이 폴드의 새벽을 지원을 했던 이유가 그거죠. 더 이상 이 전쟁 쉐어링으로 이 스페시언들이 이득을 보는 걸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테러 조직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 화쯤에 약간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우주의회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작중에서는 의회연합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원래는 이제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의 콜로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주상에 있는 이 프론트들의 정치 문제를 좀 중재하고 해결하는 그런 행정기구예요. 뭐 우리로 치면 UN 같은 느낌이겠죠. 네, 그런 조직인데 여기가 사실은
근데 이 조직도 뭔가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이 베네리트 그룹, 엄청나게 비대해진 이 기업도 좀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네리트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우주의회연합에서도 뒤쪽으로 이 폴드의 새벽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폴드의 새벽과 옥스어스라고 예전에 그 바나디스 사변이 있었잖아요. 바나디스 기관이 속해 있던 회사가 사실은 옥스어스라는 곳인데, 이 옥스어스사의 이 잔당들을 몰래 숨기고 있었던 그리고 이 건담의 개발도 은근히 좀 지원을 했던 이런 곳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베네리트 그룹이 이 폴드의 새벽을 좀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베네리트 그룹을 공격을 하게 한 거죠. 공격을 하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좀 더 세력이 세지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주의회연합이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이 베네리트 그룹에 개입을 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니네끼리 잘 못하네.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 어른의 사정 이런저런 배경이 있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로봇을 조정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 주인공들은 성장을 하죠. 네. 그 슬레타는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미오리네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나요? 네,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뭐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닫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지구에 내려갔을 때 막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또 느낀 게 있었고, 또 구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를 살해했던 일화의 그런 트라우마에서 일부의 트라우마에서 2부에서도 이제 페인으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또 각성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는 그리고 샤디크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억류하죠. 진정한 폐류. 진정한 그죠. 이 경우가 사실은 제일 좀 진정한 여포는 그렇죠. 네, 아버지가 자기를 걷어줬는데 사실은 입양하거든요. 네, 입양을 정말 에비토즌이었네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샤디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성장해 있는 캐릭터이고 이미 좀 뭔가 이미 이면에 서 있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샤디크는 대의가 있었잖아요. 이 어시원 그 지구와 우주의 어떤 갈등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념이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주인공의 서사를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조금 뒷전을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샤디크가 좀 더 멋있게 활약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뭐 그 약간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네. 샤디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샤디크가 그 어시언을 좀 대변하는 또는 어시언과 스페이셜 사이의 어떤 중재를 대변하는 그런 갈등을 대변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인물로서의 그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충분히 다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약간 뭐 다른 분들도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다른 뭐 미오리네나 아니면은 그 주인공 그 슬레타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식은 약간 좀 탈정치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샤디크가 어떤 대의를 주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샤디크는 이미 어른의 세계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하는 거는 어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불쌍합니다. 샤디카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에 결국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 콰이어트 제로의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러기도 하는데 너무 짠내가 나네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콰이어트 제로가 이제 두둥 등장을 해가지고 콰이어트 제로의 정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제 우주 요새 같은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신호를 증폭을 해가지고 데이터 스톰을 막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요새가 나오는데 또 뭐 ILTS라는 게 또 갑툭튀 해가지고 이게 Interplanetary Laser Power 트랜스미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행성 간 레이저 송전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은 행성 간에 레이저 송전을 하려면 상당히 그 강한 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하면은 병기가 되는 그래서 병기로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온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던 이런 건데 이게 의회 연합에서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콰이어트 제로를 보고 저 말썽이네. 이 좀 잘됐다. 이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걸로 공격을 해야겠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번에 좀 시험 가동을 해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콰이어트 제로를 공격을 했는데 에어리얼이 방패가 돼가지고 막 막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네, 돼가지고 결국은 해피엔딩 같은 느낌으로 끝나죠. 네. 이런 그 의회 연합을 보면서 여기서 약간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껍데기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이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의 문제가 맨 안에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사실은 그 프로스페라와 어떤 그 다른 기업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위에 어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은 의회 연합의 위에서 보면은 네. 사실은 그 기업들이 벌이는 문제들은 애들 장난까지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 벤네리트 그룹의 그 파워가 사실 의회 연합이랑 좀 비등비등할 정도로 강했던 것 같긴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네, 그래서 그 베네리트 그룹과 의회 연합의 그 갈등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네리트 그룹 안에 기업들과 또 프로스페라의 뭐 갈등선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애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커다란 두 개의 갈등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기업들 간의 갈등은 좀 그냥 약간 작아 보이지 않았다.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약간 아쉬웠던 지점은 너무 좀 복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갑툭튀였죠. 네, 좀 뭐 앞부분에서 좀 뭐 언급이라도 해줬으면은 좀 자연스러웠을 텐데 갑자기 맨 마지막 화가 특히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뭐 의회 연합의 처음에 이 미오리네가 학원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도와줬던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의회 연합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살짝 복선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화에 급전개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총평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전개 예를 들면 복제인간 앨런 케어스의 사호가 이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프로스페라가 이제 슬레타를 막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슬레타가 그래서 푹직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또 뭐 그런 것들이 다 엄청 충격적인 사건들인데 그냥 그 다음 화쯤 되면은 알아서 해결돼 있어요. 유야무야하고. 예를 들면 미오리네가 그 슬레타가 푹직하는 걸 보고
둘이가 엄청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막 회복이 힘들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뭔가 해결을 위한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 어색해졌다가 그냥 잘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 전개상. 그 다음에 또 뭐, 사호의 얘기도 그래요. 이 앨런 테레스도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나오면서 이제 그 어떤 감정적인 많은 분들의 이 응원과 이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안고 결국 죽었는데, 그래서 이 슬레타가 그러면은 막 이 사호의 죽음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면서 막 엉엉 운다거나 뭔가 이 갈등의 요소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이제 마지막까지 언급도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데이터 스톰 안에서 이제 슬레타가 뭐 사호를 만나는 그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게 그런 좀 약간 잔뜩 뭔가 기대감을 끌어올렸다가 뭐 허무한 느낌으로 다 마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밥을 아예 그냥 회수를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 떡밥을 너무 성의 없이 회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니카랑 추추가 사실은 추추도 상당히 반항적인 캐릭터고 니카도 어떤 스파이로서 상당히 그 본인 안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갈등이 많고 좀 불온한 어찌 보면 그런 캐릭터인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죗값 치르고 더 열심히 살겠어 이러면서 이게 아주 뭐랄까 이 체제에 순응하는 듯한 약간 그런 인간이 되잖아요. 추추도 뭔가 좀 순해지면서 뭐 다 같이 이제 잘해보자 약간 그런 캐릭터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시언과 스페시언 간의 갈등 요것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잘 충분히 얘기가 되고 해결이 됐는가 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어시언과 스페셜 간의 갈등 또는 기업과 어떤 이런 것 간의 갈등이 충분히 해결 또는 충분히 다뤄지지가 않고 사실은 작은 이야기에 집중을 한 거죠. 슬레타의 성장, 미오리의 성장, 그리고 이들이 어떤 대화로 풀어갑시다. 이런 메시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거대 서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좀 실망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레이저 시스템과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또 뭐 그 엄마가 남긴 토마토 안에 남긴 코드로 막 해킹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하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좀 갑작스러웠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쿨로서는 좀 부족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상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복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뭐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그죠, 그 분량 안에서 이야기를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량이죠. 네. 근데 뭐 불가능이라는 영역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24화라는 분량을 고려를 해서 집중할 걸 집중을 하고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등장시키지는 않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버려야 될 건 뭐 버려야 되고 뭐 이런 판단도 해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참 방영 중에서는 또 아주 많은 화제를 끌어모은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목적? 사실 건담 애니메이션은 프라모델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화제성을 모으고 이 건담이라는 이 시리즈 자체를 좀 더 부흥을 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또 칭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약간 모노노케 히메 같은 결말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또 안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다들 상처를 하나씩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델링이라던가 케난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죗값을 받았는지가 안 나온다라는 비판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금방금방 뭔가 사이다처럼 막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랑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의 메인 메시지가 자체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 메시지 자체는 아주 뚜렷하게 전달된 게 아니냐 이 미오린의 이 성장을 통해서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의 우주세기 건담에서는 약간 반대의 구도였다고 해요. 뉴타입에서 결국은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텔레파시 같은 걸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그거가 어떻게 시리즈인데 보면은 이 작품에서는 그 데이터 스톰으로 상징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에리크트를 그렇죠. 통해서 상징이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대화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오리네가 어떻게 보면 진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이 개연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역대 최초로 여성 주인공 그리고 퀴어 여성 서사가 나온 게 또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소통에 대한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도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 건담의 오마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콰이어트 제로가 엄청나게 커다란 이 요새잖아요. 네. 이게 기존의 기동전사 건담에 그 바오와 쿠라는 이동 요새가 있대요. 요거랑도 겹치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사실은 어떤 가부장제를 드러내는 예를 들면 이 바오와 쿠는 이 독재 정권의 마지막 요새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거대 로봇물에서 나오는 이런 거대한 이런 마지막 이 빌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아버지 또는 가부장제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까지는 소년들이 로봇을 탄 소년들이 싸웠다면 이제는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성을 통해서 이것에 맞선다 라는 것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다 라는 이제 손지상 그 평론가님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구엘이랑 샤디크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살해를 하거나 또는 샤디크는 그렇죠. 명예적으로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들이 어떤 엄청나게 뭔가를 새로운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유도 사실은 이 작품에서는 이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그 성장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연합과의 연결된 얘기. 그러니까 의회연합 마지막에 미오리네가 베네딕트 그룹을 해체한단 말이죠. 네. 네. 그 의회연합이 레이저 병기를 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해체합니다. 이 명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결을 한 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방안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 어떤 질서를 많이 혼란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성의 마녀를 직접 담당했던 스텝이 뭐 이런 얘기도 남겼었대요. 스케줄 얘기가 한국에서는 스케줄이 좀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못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고 그 프로스페라에 집중해서 한 번 더 감상을 하면은 더 재밌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페라의 모든 행동이 선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시점에서 작품을 보면은 더 재밌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저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그래요. 저는 사실 프롤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롤로그가 프로스페라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사람들이 사실 프로스페라가 그렇게 막 악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볼 때.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프로스페라가 왜 복수를 해야 되고 그 복수가 얼마나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보면서.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프로스페라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도 사실 복수를 했다기보다는 에리크트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의 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라는 거에 의문이 들긴 하지만 슬레타한테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네. 그 복수라는 것의 성질이 뭐 원래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복수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사적인 복수를 잘 하진 않잖아요. 잘 하지도 않고 사실 그게 굉장히 좀 그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복수가 나쁘다 이거는 많은 작품에서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냥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 작품에서 프로스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복수란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빠뜨린다.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든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빠뜨린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프로스페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실제로 프로스페라가 복수를 하려고 했는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억울해서 이렇게 못 끝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게 뭐 단순히 복수만은 아니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콘텐츠 어드민님께서 기존의 시나리오랑 그러니까 초기 아니랑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돌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건담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데서 나왔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둘러싸고 또 구 건담 팬과 신 건담 팬, 그러니까 이 수성의 마녀로 유입된 팬들과 기존의 건담 팬들 사이에 갈등이 있나요? 갈등도 있어요. 그래요? 갈등도 있고 뭐 처음에는 막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대화하라고 수성의 마녀에서 가르쳐줬잖아. 대화하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상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공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는 이제 건담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게 봤고 뭐 아쉬운 면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수치적으로 매겨보자면 의미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별점 5개 만점이라고 한다면 3.5점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슬레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같이 성장을 하는 기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상적으로 생각이 드는 장면도 몇 개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 구엘 제타크랑 슬레타랑 펜싱 하는 거. 그 장면. 저주잖아요. 거기서 저주고 그 신부 자리를 넘겨주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신랑 자리죠. 신랑 자리를 넘겨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그 성장 서사를 지켜보는 게 재밌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그
이 작품이 외적으로 좀 새롭게 보이는 거에 비해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새롭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 보고 나서 좀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메시지가 주는 게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기업 간의 다툼이나 뭐 아니면 나라 간의 다툼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냥 작은 다툼에 불과하고 이런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서 또 화제가 됐던 게 그 미오리네의 심리를 온실로 비유를 했던 온실과 토마토로 비유를 했던 그래서 이제 그 샤디크와의 관계는 이 풋토마토다. 여기에서 파란 토마토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 샤디크와의 관계를 이제 표현했던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들어갔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충 만든 작품은 아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제 숨어있는 어떤 그런 의도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저는 거대 서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인물들의 내면의 성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나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구체적,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힘을 쏟아가지고 묘사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확실히 그 분량 면에서 좀 불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서사가 많고 그래서 그 작품을 저는 보면서 든 생각이 장면 전환이 너무 많아요. 조금 하고 갑자기 다른 장면 넘어가고 조금 하고 다른 장면 넘어가고 이런 거의 뭐 1, 2분마다 장면 전환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캐릭터 몇 개를 좀 잘라내는 게 낫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분량상 불가능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뭐 3쿨까지 하든가 아니면은 좀 잘라내든가 둘 중 하나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또 앞쪽을 보면 뒤쪽이 좀 급해서 그렇지 앞쪽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약간 선택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네, 앞쪽에 보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화를 통째로 써가지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당히 조절을 했으면 충분히 그래도 됐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와 매력적인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악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랬습니다. 시즌 1도 사실 근데 뭐 다른 건담 시리즈에 비하면은 그렇게 전개가 돼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렵지 않았나. 공상님은 건담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우주세기 건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들어보니까 시즌이 막 뭐 그냥 100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우주세계는 조금 시도를 못 해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라프텔의 퍼스트 건담 나오는 가장 이제 최초의 건담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몇 화짜리인가요, 그게? 볼까요? 근데 엄청 옛날 작품인 거죠, 그러면? 네, 완전 옛날. 심지어 더빙으로 올라왔습니다. 더빙도 새로 해가지고 42화가 냈네요. 그래서 3쿨인가요?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샤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샤아가 어떤 인물인가 이런 것도 항상 그냥 전에만 들어가지고 샤아는 뭐 빨간 기체를 타면 3배가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더블로 건담 더블로는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지금 보시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또는 라이브 말고 나중에 네.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어떻게 보셨는지 수수에 마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성님 혹시 최애캐가 누구였어요? 저는 글쎄요. 저는 뭐 슬레타가 그래도 주인공으로서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슬레타 빼면은 제 생각에는 뭐 델링이 아니라 그 누구야? 구엘 제타크 정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저 약간 성장하는 캐릭터, 좀 약간 그리고 진중하고 솔직한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인상적인 장면도 구엘 제타크가 그 펜싱하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구엘이네요. 그러면. 네. 그쵸? 네. 근데 미오리 그러니까 그 슬레타도 사실 이 작품을 제가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원동력이, 저는 슬레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이거를 보는 게 저는 원동력이었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요. 슬레타가 작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그거를 보는 게 예를 들어 슬레타가 사실 뭐 작품의 서사가 전체가 슬레타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네. 슬레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작품의 어떤 제가 작품을 보는 이유였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슬레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계속 말했지만 헤디크가 일단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고 저는 이런 좀 캐릭터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나쁜 남자? 약간 그 건들건들하고 겉으로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여유가 없는 그런 짠한 캐릭터. 이 친구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지구 출신으로서 이 큰 기업의 양자.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뭐 이 캐릭터를 변호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정이 너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제일 불쌍해진 캐릭터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석의 마녀 다뤄봤고요.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 또 단신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쇼츠 아마 올릴 건데 쇼츠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